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것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그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조 그 전문이 규율하는 범위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에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후문에 그 공수처가 재량껏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갖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들어가서 그 관할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쉽게 그 관할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중앙군사법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제일 관련성이 많은 부분은 서울 서부법원, 그다음에 국회가 소재한 서울 남부법원이 관할 관련성이 제일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인 체포적부심 이걸 중앙지법이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뭐 원래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적부심을 물론만 하는 것을 이례적이긴 하죠. 그래도 가능한 거죠. 뭐 저희들은 좀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할게요. 압수수색영장,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이것을 중앙지법에 제일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기각되자 서부법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서울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다행히 서울중앙법원에 그 관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20여일 이제 수사를 하는 중에 이상민 피의자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군인들에 대해서는 중앙군사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그래서 범죄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부분들을 따졌을 때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 그다음에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된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여러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다음에 중복 수사권을 이유로 해서 거기 기각 사유에 중복 수사 말고 중복 수사라는 이유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기각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검찰로 이첩할 때 빠짐없이 했습니까? 네, 지금 아니, 빠짐없이 했습니까? 빠짐없이 했고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이 지금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 하는 건데 지금 문상호 그 사령관은 그 자체가 또 체포가 되었고 또 구속영장 청구된 별도의 그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 기록에 빠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것이 참고자료로 더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금 사본이 아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형사사건에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있어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진동 검사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단독 보도로 난 거 보면은 명태균 수사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에 서명했다. 알고 있죠? 예, 저도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론조사 이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근데 13일 날, 11월 13일 날 전담 수사팀이 8명이 연서해가지고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수사 보고서를 내놨어요. 알고 있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무릅쓰고 8명이 연설까지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다 중앙지검으로 올라왔죠. 일부는 올라오고 일부는 창원에 좀 남아 있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사를?
저희는 처음에 수사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봐요. 의지를 그러면 가지고 수사팀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하자고 하면은 하실 겁니까? 그거는 모든 건 뭐 소환을 하겠다. 그건 아직은 검토된 바는 없는데 그 뭐 소환을 안 하겠다도 결정된 게 없어서 모든 건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식 문서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 서류를 첨부해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게 현재 경찰의 수사 그랬으면 안 중이라서 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희가 기각을 할 때는 그런데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폰이 비아폰의 서버가 내란의 블랙박스 아니에요? 일부만 비아폰에 대한 서버 이것으로 다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경호처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 하나 하고 그다음 제가 묻는 당시에 거군요. 지금 제가 물을게 순서대로.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이 제가 직권남용인데 물을게요. 두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묻는다니까요. 제가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아니 의원님 지금 물어봐서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제가 않습니까? 묻는 것은 뭐냐면 예. 비아폰에 대한 서버 이것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아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 방해하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것은 이게 직권남용입니다. 아니라 이 전체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건 수사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별건이라도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별건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수사권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비아폰의 서버를 압수하는 게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된 거를 저희가 청구를 해줬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이 부분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게 이보다 더 노성호 씨는 심각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예비, 음모, 실행, 계획, 정리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거를 알고 노상원 씨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본인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갖고 그 진술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좀 수사를 계속 아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어려운 사건을 다 해결해 왔는데 이 하나 해결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3번이나 영장을 반려 또는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말씀드립니까 지금? 첫 번째 기각 사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호처 차장이 출석을 했고 또 이제 이미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위헌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 사실은 그 체포영장 방해에다가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다 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만 그러니까 연락에 그- 3번이나 기각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면밀히 검토해봤더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관련자들의 계획에서 음모에서부터 예비 음모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이 내란 행위가 계획이 됐고 실행이 됐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이 문제가 지금 비아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비아폰이 몇 대가 누구에게 지급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버 문제를 지금 검찰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의원님 증거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수많은 증거가 많은데 아니요. 지금까지 저 검찰 지금 대검 차장께서도 오랫동안 검찰 생활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에서부터 정리까지 그 관여한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임무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역할. 그럼 소통을 할 수단이 지금 비아폰 아니에요? 군사령관들은 군사보안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말이죠.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 그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전부터 뭐 모의했냐 부분은 저희가 다 밝혔습니다. 공소장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뭘 공소장은- 하신 것도 없는데 공소장은 지금 이 내란 국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들 진술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검찰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진술 안 하겠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공소가 공소 중요한데 사실을 작성할 때는 그만큼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자신 그걸 있습니까?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공소 유지에 자신 있어요? 서버 없어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이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검찰의 스탠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헌재에서 조태영 국정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고 수사할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모든 수사는 다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소통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 있어요? 모든 의혹은 다 수사할 겁니다. 검찰 또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사건은 저희도 워낙 중대하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사건이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에 투입을 했고 철저하고 예비에서부터 응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에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동원 공수처장님. 저는 공수처장님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물어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처럼 그렇게 주저리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명기해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또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 날인 12월 7일에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죠. 네, 12월 6일 날 청구된 영장 아니, 피의자는 윤석열. 예, 아니요라만 대답하세요. 기각된 적 있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 장소하고 대상 물건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나 그다음 대통령 관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박안수 그다음 아니 대상 장소하고 물건 말씀하시라니까. 그다음 그 국회 그다음에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예, 알고 그 있습니다. 12월 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또 기각된 사실이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 윤석열 기각됐죠. 대통령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또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6일 날 청구했던 영장과 12월 8일 날 청구했던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 장소와 대상 물건이 동일했습니까? 지금 뭐 꼭 동의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 피의자가 조금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똑같지는 그러면 않습니다. 12월 6일 날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12월 8일 날 청구한 영장이 재청구한 영장은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영장입니까? 12월 8일 날 청구된 영장은 여인형 피의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청구가 아니라 별도로 별개입니까? 된 영장입니다. 예. 그 공수처에서 스스로 밝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맞느냐 아니냐 확인해 주세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달라는 취지하고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 이런 내용이 기각 사유였죠. 네, 그 두 번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기각 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기각했을 때가 그 12월 6일, 8일 이럴 때니까요. 12월 10일 날 10일쯤에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전 단계였어요.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은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 맥락 그대로 보면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공수처 물어볼게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 끝나고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없습니다. 12월 20일에 그 서울 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죠. 네.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2월 10일 날 벌써 검찰이 청구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동부지법에 한 거 아닙니까? 피의자의 현재지를 찾아서 그렇죠. 공보법원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했다는 거는 그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죠. 그런데 이 구속돼 있는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청구한 체포영장까지도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서울동부지법에서. 그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까?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란죄 수사권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피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해서 기각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각 사유를 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각 사유 부분을 가리고 송치를 했습니까? 뭐 저희들은 뭐 가리고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 뭐 복사하면서 그런 행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을 지금 송부하면서 특정 부분을 가린 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6일과 8일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그 영장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청구할 때 기록에 다 첨부를 했습니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 영장 청구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하실 때 이 6일과 8일의 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첨부해가지고 사건 송치하신 건 맞습니까? 의원님 당연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차장님. 좀 전에 민홍철 의원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비아폰 통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12월 2일 문자 메시지 2번을 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비아폰 통화 기록을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때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원장에게 말이죠. 이런 요구를 했을 수 있어요. 경남지부장, 국정원 경남지부장이 명태균 남상곤 변호사에 관해서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비아폰 통화 기록 반드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태효 차장님, 네 이상입니다.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분야 활동 강화 지시가 내렸고 2023년 5월에 대북 심리전 사이버전 강화 조직을 재구축한 바 있죠. 안보실에. 그리고 현안 대응 TF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소위 그 안보실 내 현안 대응 TF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대북 특수공작단 약칭 종북 척결 TF에서 시작됩니다. 종북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걸 내걸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 진보 진영을 척결하는 데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조직 그리고 이 조직에서 많은 요원들이 해킹, 감시, 감청 업무를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노상원 씨입니다. 증인은 노상원 씨 알고 계십니까? 일면식도 없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십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비서관이셨잖아요. 증인.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노상원과 함께 청계산 인근 서판교 지역에 대북 특수공작단을 설치하려고 했죠.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국 산하 조직에다가 야당 정치인을 감시 탄압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 수집, 사이버 감시, 미행 감시, 약점 포착,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했죠.
의원님께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현안 대응 TF와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MB 정보 때부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특수공작단, 종북 척결 TF, 포청천 TF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냥 TF로 운영되고 있죠. 앞에 말씀하신 건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보융합팀이 초기에 언론에 보도드린 대로 정보 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3사명으로 이렇게 분석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인데 지금 오모 중령도 공작관에서 해제시켜서 지금 안보실로 데려왔잖아요. 그죠? 반대 말씀이신데요. 여기 와서 공작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공작 아니 그러니까 공작 해제가 됐습니다. 예, 제 질문은 뭐냐면 네네. 공작관 출신이다 이거죠. 그죠? 공작 업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신모 자격을 가지고 중령은 있다가 와서 안 해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 신모 중령은 그제 지난주에 이곳에 와서 본인은 정보, 수사, 공작 중에 어떤 특기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게 다 아니다. 그러면서 기획특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특기자, 방첩사에서 나온 기획특기자가 야권 탄압, 이 현안 대응 TF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정원에서는 지금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현재 2명이고 신모중령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보융합팀 소속이 아닙니다. 예. 지난 2023년 6월 1일 날 국정원하고 같이 HID 가셨잖아요. 23년도 6월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때 국정원 국장하고 같이 갔죠. 그는 거기서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처장도 같이 갔죠. 그때는 현안 대응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갔죠. 우리 팀원하고 원에서 담당자 1명 이렇게 저까지 6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보 융합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아니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국정원 대북 공작국장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것은 예산 담당이기 때문에 아니 그날 하루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공작국장, 공작팀이다 이러는 거고 그때 현안 대응팀장도 군정 담당이죠. 3, 4명이 현장 경험이 있고 분석 업무를 하지 3, 4명을 가지고 공작 업무를 아니 할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HRD에 가는 분석 담당이 어디 있어요? 공작 담당이지. 그날은 근무 수당과 관련된 하루의 미팅이었고 그 이후에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동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TF의 뿌리가 야권을 탄압하는 대북 특수공작단이 청와대에 설치된 MB정부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종북척결 TF, 포청천 TF 이렇게 쭉 연속선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노상원이 MB정부 시절 대북특수공작단 설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께서 노상원 수첩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 사건의 전모 이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북한을 문란하고 시키려고 했던 정치체제 전체를 반민주적이고 반공화주의적, 반헌법적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차장님께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천안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 과정에서 좀 매몰된 사고가 있었네요. 그래서 소방청장과 소방 관련 관계자를 좀 이석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소방청장한테 질의할 분 계십니까? 먼저 좀 하실랍니까? 자, 소방청장과 차장님, 대응국장님, 소방동원령이 지금 발동돼 가지고요. 소방청 관계자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늦게라도 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증거인멸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하고 직권남용만 범죄 사실로 되어 있는 문제 건가요? 사실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두 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는 이게 국수본에서도 좀 이걸 따로 범죄 사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그거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로서 독자적인 범죄 사실이 될 수 있죠.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라 부분도 만약에 그거에 대한 협의도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걸 말하는 거 법리적으로 좀 묻는 거예요. 김성훈 경호처장이 비아폰 서버
그거에 대한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범죄 사실로 구성이 되는 건 맞잖아요. 의원님 가정에서 하는 거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법률적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수본에서도 범죄 사실에 그걸 하나 추가하세요. 증거인멸 행위로서 이건 당연히 되는 행위예요. 범죄 사실에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뿐이 아니라 그 두 개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로서의 증거인멸 범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필적감정했는데 국수본에서 감정불능이 나왔잖아요. 근데 좀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필적이 수첩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감정불능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계획 검찰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수첩을 봤는데 워낙 글씨가 그냥 날아가는 글씨가 돼 있어갖고요. 아마 그래서 아마 필적 감정이 어렵지 않나 한 근데 건데 필적감정 다시 한번 다른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추가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태용, 김건희 문자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조태용 문자도 수사했지만 또 하나의 수사의 포인트가 이번에 국회에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조태용 원장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12월 3일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그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타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화면 좀 봐주시죠.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의원 자료 요구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 답변이 맞냐고요? 나간 적이 있지만은 여쭤봅니다. 우리 그 맞죠? 포천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맞습니다. 것도 좀 속단하고 좀 잠깐 표현에 시간 좀 있어서 중단해 주시죠.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예. 처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죠? 네, 다음 장 인정했습니다. 가시죠. 예. 이틀 뒤에요. 1월 17일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로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이틀 만에 번복하고요. 주진우 의원실에 냈던 답변을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를 한 거죠. 왜 회피를 했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이게 오해가 문제가 있을 될 수 것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답변서 이거 처장께서 직접 결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답변서 안 보고 나온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들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수사에 관해서 이런 류의 이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수사상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님께서 먼저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그 파견받은 직원이 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파견받은 직원이 답변을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책임 넘기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하여튼 차장은 봤습니까? 정확하게 이 문서가 하지 않은 국회에 제출된 이 문서를 차장은 봤습니까? 누구까지 결제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하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종 결재권자를 말씀에 특정을 해주세요. 수사기획관은 봤어요? 수사기획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수사팀에 확인도 안 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고 저희들은 그러면은 이 답변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사팀 대통령에 중에서는 대한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사부에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의원님 좀 또 답변 주시면 또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지금 계속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이거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 발송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12월 9일 날 제가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충분히 들었고 다른 거 경찰하고 물어볼게요. 이 중복청구가 들어보세요.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제가 법사위에 대통령 체포영장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대통령 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 체포영장이 12월 6일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그 체포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아니 대통령 체포영장이 대상으로 아니라 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신영장 말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서부법원에 처음으로 청구되었고 그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됐습니다. 자, 저 화면 보시죠. 12월 6일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죠. 그리고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습니다. 12월 10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됩니다. 저 화면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 허가해줄 진보 성향 판사 찾아가지고 영장 쇼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 정황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무렵에는 피의자들이 여러 사람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좋은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서부지법에다가 대통령 체포영장, 대통령 통신영장,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신청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다시 중앙법원에 보겠습니다.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했습니다. 영장 다 기각되고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결정한 사람 누굽니까? 처장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수사팀 의견입니까? 저희들이 다 우리 지금 수사팀과 저희들이라는 게 처장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사팀 의견을 그냥 수사팀이 판단해서 한 겁니까? 뭐 어떤 공수처장의 결단이 필요 없고 관할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처장께서 미리 보고받고 승인한 겁니까? 아닙니까? 수사진과 저가 다 나름대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해서 그럼 처장께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주진우 의원이 아까 얘기한 이 결심의 경과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왜 자료 제출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답변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렸고 자, 그동안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한번 자성해 보세요.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했고 그래서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임의로 적용 배제한다 이런 영장 내줘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55 경비단장 마치 수사할 것처럼 겁박해가지고 공수처 불러가지고 무슨 딱풀 공무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군사보호시설에서 책임자 허가 없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거 지금 공수처도 알기 때문에 55 경비단장 협박한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호처장이 한 번도 공수처가 들어와라 허가한 적이 없다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그 다음에 또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의 발부나 집행에 대해서 그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지금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根幹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55 경비단의 지금 공문서는 그 경비단장의 의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부된 것입니다. 지금 딱풀 문서라고 지금 비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져간 공문서에다가 그 55 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첨부 형태로 발부받은 그런 문서입니다. 추가로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국회에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체포영장의 발부나 그다음 공문서의 발급 여러 가지에서 적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또 공수처로서는 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지금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독립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위상을 해하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비난은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영인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저는 한덕수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인과 국정원장을 먼저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하신 것이 맞죠? 그 문제는 제가 대통령님께서 정확히 마음속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 네, 그래서 어쨌든 알고 국무회의 있다고 하는 소집을 것은 건의하신 것은 총리가 맞으시죠?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그걸 건의한 통해서 것이 총리가 맞으시냐고 네, 여쭤본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네. 네. 그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마친 후에 국무위원들의 뭐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이제 증언하실 때 그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서명 날인했다라고 인정도 하셨고요. 실제로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하신 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니고 네. 그리고 저도 그러면 그 물론 안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네, 그리고 거기에 동의 총리께서 그거를 말리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니 저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때 그 강희구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서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부속실장에게 전화해서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윤곽근 변호사의 질의 내용에서 나온 건데요. 총리께서는 헌법재판소 증인석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그 지시라고 우선 하던가요? 제가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사후 부서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요, 비상계엄 총리님께서 비상계엄 헌법재판소에서 사후적 서명을 했다. 근데 다만 8일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없던 일로 하자라고 다시 전화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 12월 6일입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2장 중 어떻게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는 총리님 기억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만 부속실장이 그중에 한 장을 강 실장한테 서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보냈고 총리님 강 실장이 총리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 아니, 나중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답변을 선포문 주시면 거표지에 좋겠습니다. 서명을 요청하기 대통령의 때문에 지시로 총리께서 서명을 요구받았던 것이 5일이고,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다라고 인정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총리께서? 아닙니다. 강 실장이 제가 준 한 장의 비상계엄 선포문 거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윤곽근 저는 변호사가 정확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문서가- 비상계엄 해제로부터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한을 해서 출력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라고 윤곽근 변호사가 물어봤고 그러니까요. 총리께서 여기에 네 기억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선포문 거표지에 서명을 했고 네, 그리고 서명을 한 거는 근데 그것이 위 문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 위 문서가 제가 나중에 철회를 하신 거고요.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한 4일에 겁니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까지의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에 대해서 항의했던 시점이면서 그러면서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에 대한 정황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엄에 지금까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총리님의 말씀대로라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후 공문서 조작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명 자체를 거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후에 그런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시 제가 사인할 때 그 거표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서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총리께서는 서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문서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서가 맞다 하는 의미에서 서명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8일에 그리고 사후에라도 그런 거를 서명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 실장에게 위 문서의 서명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을 네, 했고 8일에 서명 취소를 강 실장은 하셨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총리님, 제가 수사기관에 상세히 위원장님, 진술했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죠. 물으시니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명은 그 내역이 지금 이따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명하십시오. 사항하고는 전혀 8일 서명 취소에 대해서 부속실장하고 통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7일
아니면 8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시점이면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에 종근 등의 수사기관에 양심 고백이 이어지면서 계엄 관련해서 불법이고 위헌적인 정황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시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후 공문서 조작까지 가담하는 것은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래한다고 전화하셨던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따라서 적절치 않다고 제가 이걸 판단하셨죠.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지금까지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을 한 장의 들어보면 선포문은 수사기관에 세 제출했습니다. 번의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계획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무회의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세 번째가 계엄 선포문을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사후 조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서명을 하셨던 아니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그리고 만들지 이것이 마세요. 부적절하다고 취소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사후 공문서 조작의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미 총리께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번의 순간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답변할 시간을 네. 주십시오. 네, 앞에서 말한 세 번의 순간마다 총리께서 일관되게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는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사후 서명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심각한 내란 가담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사후 조작을 위한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에서만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씁쓸합니다. 40년 넘게 공직자로서 지내온 세월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과 변명에 묻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계엄 이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말 못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에게 숨기고 계셨던 사건 자, 마무리해 주세요. 있습니까? 예, 네, 제가 좀 답변할 시간을 예. 조금만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우선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사후적으로 부서를 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지고 있었던 두 장 중에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보내주었고 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저는 그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겉표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사후에라도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서명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실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상세히 이 내용을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 증인 신문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은 사실은 실제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관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경호관님 우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경호관님은 비아폰 업무 관련 실무 담당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비아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여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와서 비아폰 서버가 이틀치 이전 데이터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비아폰 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복구는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포렌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상황은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확인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틀치 이상,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치 이상의 통화 기록도 지금 비아폰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게 맞죠? 기록은 이틀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네.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까? 해당 부분은 확인해보지 않아서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경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경호부장입니다. 경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아폰 서버에서는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버에서 복구를 하는 방법은 포렌식이 있을 건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포렌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는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호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일여간에 경호 측 지도부가 비아폰 기록, 즉 통화 기록과 지급 내역 같은 걸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경호관님은 들은 적이 있죠. 경호관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해당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경호관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지금 경호관님.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막뒤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제가 질의를 드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관련돼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에 부합하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 지시를 지원본부장이 지시를 받았고 지원본부장 선에서 못하겠다라고 버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경 본부장에게 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아폰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다라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경호관님, 불출 대장과 불출 확인서 같은 게 존재하죠.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테스트 방, 테스트 수, 테스트 특, 테스트 예 이런 불출 내역 있는 거 맞죠?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명칭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테스트 방이라고 불출 내역, 불출 대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칭을 사용해서 아니요. 증명서를 제가 말씀해- 확인하는 거는 불출 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테스트 예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경호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 반납한 게 12월 13일 또는 12월 12일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쓰던 비아폰 번호 9400번 맞죠? 뒷번호. 답변을 좀 빨리 해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고도 일주일 넘도록 반납이 안 냈던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 지금 현재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봉인되어 보관 중입니다. 해당 폰에 전원을 키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한 거 맞죠? 예 아니오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수사기관이 이 폰을 입수하면 불법 내란 당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간에 대체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한 것도 맞죠? 경호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예. 경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처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 보신 적 있죠? 부장님? 네, 수사가 진행 중 사항으로 언급이 아니 부장님이 작성한 보고서를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하십니까? 이 문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훈 등 지도부에 따라서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관리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명시한 보고서 부장님이 라인에서 쓴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보안상 확인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호부장님께도 묻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7일 여간입니다. 경호처 지도부가 비아폰 기록과 통화 기록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들은 적 있으시죠? 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도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언급이 제한되면 좋습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김대경 지원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김대경 본부장에게 비아폰 관련 기록을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그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뒤에 계신 경호관과 부장이 본부장님 때문에 본부장님을 고려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네, 네. 이 매듭은 본부장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에 부합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만드세요? 저는 본부장님이 김성훈 차장의 그릇된 지시, 불법적 지시를 막았던 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 지시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걸 왜 여기서는 진술을 못합니까?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비아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분만. 예. 의원님 저 답변이 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부합하는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지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네, 의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제한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왜 사실인데도 사실을 이야기를 못합니까? 본부장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죠? 네. 수십 년 근무하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본부장으로서. 네.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확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저희 골프 퍼팅용 매트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의원님 그 저희 시스템 이것도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기가 경호처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했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김용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직접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폐악질로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국회 폐악질이라고 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네.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유지상 다른 사람의 법률 검토는 안 거쳤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의 필요성은 순전히 이 국회 폐악질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는 심지어 내란 수계의 지휘에 따랐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11월 5일자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계엄 한 달 전이죠. 저거의 행동이 먼저이다.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날 12월 3일 당일은 국회가 통제 불가 상황은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온 시민이 다 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저 법적 판단, 김용현과 단 둘이서 어떤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한 것은 사실은 짜맞추기인 건데 급급하게 짜맞춘 것인데 내란의 실질적 이유가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되고 여인형이 보더라도 경찰력으로 전시가 아닌 건 너무 분명하고요. 전시 아니더라도 경찰력으로는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회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날 그 시점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죠? 망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죠? 그러면 내란의 실질적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잠깐만. 네네. 제가 지금 이제 막 확인했잖아요.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막을 처리해 주시고요. 좀 음성으로는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 목소리인가요? 네. 그냥 음성으로는 소거해 주시고.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 김건희 씨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루라고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씨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명태균 씨가 이에 호응해서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윤상현이를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웃음을 짓고 명태균이 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김건희가 네 선생님 하면서 통화가 녹음이 마쳐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황금폰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사이의 육성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인 2024년 11월 15일 구속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4일간 잠적됐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예. 네. 그 사이에 아마도 USB에 김건희 씨와의 육성통화 녹음을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신을 보호하라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묻기로 하고요. 자, 김봉식 서울청장님 나와주시죠. 김봉식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한 것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정언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 측의 의원님들께서 물어서 네. 그냥 예 아니요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저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계엄 사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들어보니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느낌 받았고 가정사가
개혁이다라는 느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 자, 지금 쭉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유로 가정사를 언급하신 적은 가정사가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까?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건강이 안 좋다, 빼빼 말랐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안타깝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부인을 좀 해방시켜 주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진동 차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검이 이첩받았는데요.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져야 되고요. 내란의 숨은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는 그 동기마저도 부실 수사입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 방탄 수사라고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첩받은 중앙지검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내란의 배후와 아직 김건희 씨가 이 내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류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청구한 적이 있냐는 건데 주진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질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반복돼서 질문하는데 그때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사그를 되지 않고 계속 국힘의원들이 질의하니까요. 그때는 다시 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 안 찝찝하면 뭐하러 서부지방법으로 옮기고 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의원님 지금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묻겠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이상민 장관이 공동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법원에다 넣으면 관할이 인정이 됩니까? 자, 아까 그 주진우 의원님께서 우리 공수처법 31조가 전속 관할이 공수처장님, 그러니까 지금 공소제- 꼼수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은 거, 공수처장님, 네. 저희들이 질의한 건 간단합니다.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냐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발뺌면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했냐, 뭐가 찝찝해서 그렇게 답변했고 왜 뭐가 찝찝해서 서부지방법으로 갔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의원님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문을 하세요.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자, 저희들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우리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찰과의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지금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라고 국회의원님들 앞에 제가 법사위에서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그리고 소장님, 우리 공소장님, 사장이 공소장님, 네. 속기록 보세요.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이런 영장 대통령에 관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다고 답변하신 건지, 그때도 피해 가셨고요. 계속해서 답변이 왔다 갔다 피해가고 없다라고 명확하게 국무위원 저희들은 그 그랬잖아요. 부분에 있어서 뭐 중앙법원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금 경찰하고 저희 공동으로 공처장님, 공수처가 중앙법원임을 직권남용죄로 아마 직권남용죄로 검찰에서 내란죄를 가져가면서 무슨 이제 선례가 생겼냐면, 자, 소추만 안 하면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더라도 아니 소추 금지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강제수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추만 금지한 거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이미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연히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재판이 멈춰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정수행에 지장이 있든 없든 전혀 문제없이 재판은 진행돼야 됩니다. 네, 의원님, 우리 공수처법에 의하면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체포영장의 발부, 그 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저희들이 정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소를 하고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 어떤 그 법원의 어떤 결정을 그 존중하는 태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의 그 육법 점수를 같이 넣고 공부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 1월 7일 기억하실 겁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기억하시죠? 1월 3일. 1월 3일이요? 예, 집행될 때 당시 처장님께서 영장 집행 수사기관과 직접 부딪히면 공무집행 방해되니 일절 부딪히지 마라 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일관되게 내린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우려가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문 밖에서 거기서 대기시키면서 대통령단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부딪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준 증인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처장보다 위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상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훈 차장은 무조건 막아. 그리고 윤석열과 시그널 문자가 공개됐어요. 공개돼 갖고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호처가 철동같이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받쳐 막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장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당일 그 원래 저희들은 정문 밖에서 됐고요. 대기시키면서 하기로 했는데 정문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아니 예상치 못해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처장과 차장이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립니까? 그게 맞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경호처 직원들이 보안법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를 처장님께 보고했죠? 저는 그 보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간에 대해서 그 어간 그때 그 주변에서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서 명령을 불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그 비상계엄 후에 국수본에서 저희 경호처에 증거 보전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공문에 충실하게 증거 보전을 잘 하라고 제가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장님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장의 신분으로서 차장에게 휘둘려요. 이런 것들이 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의 안위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해요. 시도하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이런 항의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거기서 과연 처장님의 역할이 뭔지 제가 충분히 평상시에도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처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했고 이런 큰 비상경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잘 챙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세세하게 챙기라고 말씀하시. 제가 처장님을 보고 있거나 이제 말투를 보면 정말 인자하시고 단호함이 안 보이세요. 지금 김성훈 차장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증거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물론 기각이 되고는 있지만 세 차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과연 그 역할을 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다. 뭐 이제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경호처가 이게 완전히 당나라 경호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서버 이게 훼손을 조장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일을 막고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일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경호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주시고요. 윤인대 차관보 계십니까? 사실관계 좀 확인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12월 3일 날 21시 55분부터 21시 55분부터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했습니까? 쭉? 아닙니다. 저는 기재부 부총리 만나 뵌 거는 11시 한 30분 경이었습니다. 11시 30분요? 네. 11시 30분요? 네, 그날은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가 계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F4A를 소집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F4A를 소집을 해서 제가 은행회관에 11시 한 반경 갔습니다. 그러면 쪽지 있죠? 아시죠? 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쪽지. 네. 그걸 언제 건네받았습니까? 11시 한 반경 뭐 만나 뵙고 한 5분 안쪽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면 F4 회의 중에 받았다는 11시 5분요? 회의 시작은 11시 40분이었고요. 회의 시작이 22시 40분 아니? 23시 40분에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3시 40분. 네. 그러면 1급 회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12시 한 55분 거의 1시경에 대해서 1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1급 회의 쪽지를 본 기억은 없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11시 한 반경 그날 밤 근내 받고 일단 제가 밖에 나와서 제가 잠깐 봤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밖에 나와서 회의가 그거를 있어서. 접혀 있었잖아요. 예, 접힌 걸 제가 접힌 걸 주머니 넣었다가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참석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온 상태에서 잠깐 열어봤더니 이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 쪽지를 인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저희는 이제 뭐 환율 급등, FOMC를 통해 가지고 환율 안정 메시지 발신 이런 것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걸 본 순간에는 아 이게 내 소관이 아니다 정도만 인식을 가지고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 못했던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그 다음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차관 보시잖아요. 네. 아 이런 쪽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경제부총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요, 그 경제부총리가 혹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담당은 아니었고요.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당시 F4A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또 윗분들 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가지고 최상목 있었습니다.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옆에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고 네. 윤석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차관보께서는 들은 게 뭡니까? 이 쪽지 전달 과정에서 저는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냥 들고 있으라는 말만 들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총리님께 딱 한 가지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총리의 입장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가입했다고 주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근데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또 서부지법에 진보성향 판사님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특정 지방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거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법 연구에 뭐 이렇게 있어서 그쪽으로 쇼핑해서 한다 그 이야기가 우리 처장님 우리법 연구에 소속 아닌데 기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법원에 이걸 진보와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판사님들을 나눈다는 게 법적인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 중앙지법에 누구는 진보 누구는 뭐 보수고 이걸 판사님들을 그걸로 막 나눈다? 그리고 그걸로 판결한다? 수많은 그 법들 판결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특정 법원에 뭐 진보 성향 판사가 많다는 거 이것도 그 납득이 좀 안 가고 그 영장 쇼핑했다는 주장 있잖아요. 서부지법 이걸.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까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그 정확한 그다음 제일 관련성이 많은 그 관할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 저 종로구에서 이태원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지금 종로구에 있을 때는 중앙법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이태원으로 그다음에 관저가 또 글로 옮겨가고 나서는 지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곳이 서부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범죄지를 또 따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의 내란죄의 어떤 주된 범죄지는 국회와 그 대통령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안양지원 관할인 중앙선관위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할이 어디가 지금 제일 문제가 없고 판사님이 관할을 시비를 걸지 않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법원에 그 영장을 청구할 때는 마침 그 이상민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이제 관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군인에 대해서 할 때는 이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으로 가야지 해서 군사법원에 영장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김용현 피의자,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청구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관할이 문제가 그러니까 범죄지와 그 다음에 주소지를 찾아서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거 하에 그 공수처에서는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중앙지법에 영장을 발부하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닙니까?
뭐 저희들은 뭐 모든 곳에 똑같은 훌륭한 판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사법부를 믿고 또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공수처에서는 그 절차를 밟았는데 아무튼 결론은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체포영장을 문제 삼는데 그 3번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혹시 뭐 다른 결론이 나온다. 어떤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뭐 토달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결론보다도 어쨌든 관할 법원에 있어서 더 어떤 법원이 더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의 궁금증은 그 발부한 영장은 이렇게 뭐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고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제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그 의원의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건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 영장에 있어서는 판사님들이 제일 적법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끌만 있어도 그런 문제를 삼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열심을 다했고 지금 그 관할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은 이 공수처의 뭐 전속 관할이 중앙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끝내야지 자꾸 법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마저도 이제 보수 진보로 나누고 이런 상황이 오고 이게 매사 모든 데가 이렇게 네 편 아니고 자기들 이해와 안 맞으면 이렇게 타겟해서 막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법원까지 번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거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그 결론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회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튼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든지 간에. 모든 그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자는 법원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체포영장의 어떤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어떤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